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다. 태어날 때부터 잦은 병치레로 엄마는 늘 나를 등에 업고 병원을 오갔다. 봄만 되면 감기로 앓고, 여름이면 더위 먹고, 가을이면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학교에서도 달리기 한 번만 해도 숨이 차서 친구들보다 한참 늦게 들어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체육 선생님은 너는 그냥 구경만 해라 하셨다. 아이들은 운동장을 누비며 소리 지르고 깔깔대며 뛰어다녔지만 나는 철봉 옆 그늘진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그늘 아래서 손바닥에 떨어지는 흙먼지를 만지며 왜 나는 저렇게 못 움직일까 하며 혼자서 울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체육관도 운동학원도 흔치 않았다. 마을에 하나 있는 유도관은 남자아이들만 드나들었고 소녀들이 운동을 배우겠다는 건 어른들 눈엔 철없는 소리였다. 엄마도 내게 여자는 운동보다 바느질을 배우는 게 낫다고 하셨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나는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달리기, 철봉, 줄넘기. 그 흔한 운동 하나 마음껏 못하는 아이로 남는 게 그때는 그렇게 서러웠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복도에서 장난치던 남자애들이 내 가방을 뺏어서 운동장으로 던졌다. 이거 받아봐. 나는 울먹이며 쫓아갔지만 달리기도 느리고 팔힘도 약했다. 가방은 계속 다른 아이들의 손을 거쳐 머리 위로 날아갔다. 결국 진흙탕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며 나는 바닥을 보고 울었다. 그때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저 애들한테 한 대라도 때릴 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어린 나에게는 참 낯설고도 강렬했다. 하지만 나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했다. 몸도 마음도 작고 여린 아이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움츠러들었다. 그래서 친구도 많지 않았다. 항상 혼자 점심을 먹고 혼자 집에 돌아왔다. 엄마는 그런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엄마에게조차 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중학교에 들어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때는 교복 치마가 유난히 길었다. 운동장에서 치마를 움켜쥐고 달리기라도 하면 아이들이 놀렸다. 여자가 뭔 달리기냐?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운동장을 떠나 교실로 돌아왔다. 그렇게 내 청소년기는 움직임 없는 시절이었다.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들으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엔 늘 작은 불씨 같은 게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지지 않는 내가 되고 싶다. 그게 꼭 싸움이나 경쟁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그저 누가 나를 밀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누가 나를 얕잡아 볼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내가 되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도 그 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에서 상사가 큰 소리로 나무라면 가슴이 먼저 뛰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릴 적 운동장을 떠올렸다. 철봉 옆에서 울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결혼을 한 것도 어쩌면 보호받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 남편은 활달하고 유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할 때도 눈빛이 또렷했다. 그런 모습이 부러웠다.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세상에서 조금 덜 무서웠다. 결혼하고 딸이 태어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어떤 다짐을 했다. 작고 여린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약하게 크지 않게 해야지. 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기어다닐 때부터 유난히 다리가 튼튼했고 걷기 시작하자마자 집안을 뛰어다녔다. 벽에 부딪히고 넘어져도 울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그래,
이 아이는 나와 다르구나. 남편도 그런 딸을 보며 웃었다. 이건 나 닮았네. 피가 어디 가겠어. 그 말에 나도 웃었다. 딸이 활달할수록 나는 마음이 놓였다. 마치 내 지난날을 딸이 대신 채워주는 기분이었다. 나는 딸이 더 강해지길 바랐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체육놀이, 수영, 태권도, 발레까지 시켜봤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 딸이 달리기를 하고 철봉에 매달려 웃을 때마다 나는 그늘 아래 앉아있던 옛날의 나가 떠올랐다. 그 아이가 이제는 햇살 아래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한편으론 두려움도 있었다. 혹시 내가 너무 운동에 집착하는 건 아닐까?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해줬다. 여보, 당신은 약했으니까 그런 거야. 괜찮아. 운동은 나쁜 게 아니야. 그 말에 위로받았지만 마음 한켠이 여전히 불안했다.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는 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상은 여전히 약한 자에게 잔인했고 여자라는 이유로 얕보는 시선도 남아 있었다. 나는 딸이 그런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길 바랐다. 그리고 그건 내가 못 해본 삶이기도 했다. 가끔 딸이 운동복 차림으로 집에 들어올 때면 나는 괜히 눈물이 났다. 태권도 띠를 묶고 엄마 나 오늘 발차기 잘했어 하는 딸의 얼굴은 내가 원했던 강함 그 자체였다. 그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너는 나처럼 울지 마라. 누구에게도 밀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됐다. 나 자신은 약했지만 내 딸은 강하게. 내가 못다 산 인생을 아이에게 물려주듯 그렇게 살았다. 그게 그때의 나에겐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공부보다 운동부터 시켰다. 남들은 유치원 졸업하면 피아노 학원 보내고 영어 단어 외우게 했다지만 나는 운동화부터 사줬다. 태권도, 검도, 합기도 모든 몸을 쓰는 건 다 시켰다. 엄마, 나 이건 무서워. 처음엔 그렇게 투덜대던 딸이 며칠 지나지 않아 도복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은 제법 늠름했다. 하나, 둘, 도장에서 울려 퍼지는 구령 소리에 나는 도장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봤다. 다른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발을 휘두르는데 내 딸만큼은 눈빛이 다르더라. 진지했고 집중했고 작은 몸 안에 단단한 기운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자랄 거라는 걸. 주먹을 쥐는 자세, 발을 내딛는 균형, 땀에 젖은 머리카락 끝까지 그 모든 게 자랑스러웠다. 태권도에서 검도로, 검도에서 합기도로 옮겨다니면서 딸은 점점 더 몸을 쓰는 법을 배워갔다. 한 번 넘어져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꽉 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 모습이 내겐 감동이었다. 운동이 아이의 성격까지 바꾸는 걸 느꼈다. 예전엔 조금이라도 틀리면 울던 딸이 이젠 실패해도 괜찮아. 다음엔 하면 돼. 하며 웃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릴 적에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못했었다. 넘어졌을 땐 그냥 울고 끝이었다. 그런데 내 딸은 달랐다. 아, 이 아이는 세상에 지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 남편도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 여보, 운동도 좋지만 너무 무리시키지 말아요. 이게 다 나처럼 약하게 안 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공부도 해야지. 그렇게 툴툴거리면서도 남편은 운동복이니 도복이니 뭐든 아낌없이 사줬다. 월급날이면 아이 운동화부터 새로 사들고 왔다. 우리 딸, 이걸로 더 높이 차보자. 그 말에 딸이 까르르 웃으면 집안 공기가 환해졌다. 덕분에 나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가 원만했다.
다른 아이가 괴롭히면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물론 싸움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 있게 말할 줄 아는 아이가 됐다. 그게 그렇게 든든했다. 운동선수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나는 그저 딸이 자기 몸을 믿는 아이로 자라길 바랐다. 몸을 믿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모른다. 그리고 내 딸은 정확히 그런 아이였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당당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도장에서 품새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왔다. 메달을 목에 걸고 엄마 나 상 받았어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작은 메달이 마치 내 어린 시절의 위로 같았다. 이제는 이 아이가 나 대신 세상에 맞설 수 있겠구나.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딸은 점점 의젓해졌다. 운동만 하던 아이가 이젠 공부에도 흥미를 보였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가끔은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성실했다. 엄마, 운동할 때도 집중해야 하잖아. 공부도 그거랑 똑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다. 운동에서 배운 게 삶의 근육이 되는구나. 딸은 결국 좋은 성적을 받았다.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요즘 애 중에 이렇게 균형 잡힌 애 드물어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았다.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내가 살아온 결핍의 시간들이 이 아이 덕분에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딸은 늘 바빴다. 학교 축제 준비에 체육 동아리에 봉사활동까지. 집에 들어오면 늘 몸이 피곤했지만 그 피곤 속엔 활력이 있었다. 그런 걸 보면 나는 또 부럽기도 했다. 내 인생에는 그런 열정의 시간이 없었으니까. 졸업 후에는 적당한 직장에 들어갔다.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상사한테도 예쁨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 나 이번에 팀장님이 밥 사주셨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안도했다. 사회생활은 원래 녹록지 않은데 그래도 딸은 씩씩하게 버텼다. 운동으로 다져진 마음이 버팀목이 되어준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한 남자를 데려왔다. 말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회사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이란 걸 느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좋은 짝을 만났구나. 결혼식 날 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내 앞에 섰다. 어릴 적 도복 입고 발차기 하던 그 아이가 이젠 어엿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사진사가 하나, 둘, 셋 하는 소리에 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었다. 너는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사위도 믿음직했다.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성격도 원만했다. 시어머니도 온화한 분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딸이 내 옆에 없다는 게 허전하면서도 이제 정말 다 된 것 같은 마음이었다. 가끔 주말이면 딸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엄마, 이거 우리 여행 갔다가 사온 거예요. 선물을 건네며 웃는 딸의 얼굴엔 여유가 있었다. 사위도 옆에서 다정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말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다 컸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 아이는 나보다 훨씬 평탄한 길을 가겠구나.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며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봤다. 주름이 늘었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어릴 적 그 약한 소녀는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 누군가의 어머니로 누군가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든 여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평온한 행복 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인생이 이렇게 순탄할 수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때는 몰랐다. 그 불안이 곧 현실이 될 줄은. 결혼 후 몇 년간 딸은 평온하게 잘 살았다. 시댁에서도 예쁘게 봐줬고 남편도 성실하고 다정했다. 가끔 주말이면 둘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손잡고 마트도 가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정말 잘 살겠구나. 그 믿음이 오래가길 바랐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그렇듯 평화는 언제나 갑자기 깨진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엄마 나 좀 와줄 수 있어?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싸웠어. 근데 좀 심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이 사는 아파트까지 차로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남편과 함께 급히 차를 몰았다. 내내 입을 다문 채 달렸다.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머리를 쳤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숨이 막혔다. 거실 한가운데 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뺨 한쪽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말라 있었다. 그 옆에는 사위가 있었는데 얼굴이며 팔이며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었고 셔츠는 찢겨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말을 잇기도 전에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잘못했어. 그냥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먼저 내 뺨을 때렸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위가 피식 웃었다. 순간적으로요? 장난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때려놓고 나는 사위를 바라봤다. 차마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딸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까지 다 배운 아이였다. 그 손이 진짜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다는 걸. 그만해요. 남편이 중간에 나섰다. 지금 서로 흥분했으니까 일단 진정합시다. 하지만 사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저는요, 장인어른. 이게 폭행 아닙니까? 저 매 맞았어요. 진짜로. 아내한테. 그날 이후 사위는 완전히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 회사 동료,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도 자기를 매맞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면서도 그는 그걸 무기처럼 휘둘렀다. 심지어 우리 부부 앞에서도 그랬다. 장모님, 장인어른. 요즘 뉴스 보면 매맞는 남편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중 하나네요. 하. 그 말투엔 웃음이 섞였지만 그 속엔 분노와 조롱이 있었다. 나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손에는 여전히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 후로 딸의 집은 싸움터가 됐다. 사위는 일부러 딸을 도발했고 딸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했다. 한 번만 더 폭력으로 번지면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늦은 밤이었다. 이혼 못합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왜요? 남편이 물었다. 이혼하면요, 제가 맞은 거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내 폭행죄로요. 상해진단서 다 있어요. 그 말에 내 몸이 굳었다. 협박이었다. 딸을 붙잡기 위한 가장 비열한 협박. 그쪽이 먼저 때렸잖아요. 내가 참다 못해 말했다. 딸이 잘한 건 아니지만 그날 당신이 먼저 손 올렸잖아요. 그러자 사위가 피식 웃었다. 증거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사위는 우리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 그쪽 딸이 나 때린 거 이제 세상에 알릴까요? 나 이렇게 맞고도 참고 사는데 이혼까지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다. 딸은 매일 울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혼하자니 신고당할 것 같고 참고 살자니 숨이 막혀. 나는 뭐라 답할 수 없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줄, 한순간의 폭력이 이렇게 오래 가시지 않는 줄, 그제야 알았다. 딸은 점점 말수가 줄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 밝던 아이가 웃던 얼굴이 점점 사라졌다. 눈빛은 어두워졌고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나는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내가 좀 더 일찍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그냥 도망치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늦었다. 딸의 인생은 이미 그날의 한 장면에 묶여 있었다. 운동으로 다져진 강한 몸이 결국 자기 인생의 족쇄가 되어버렸다. 나는 요즘도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한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운 걸까? 아니면 상처를 견디게 만드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걸까? 딸은 그날 이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했다. 표정도 말투도 눈빛도 달라졌다. 예전엔 사소한 얘기에도 웃고 내게 고민을 털어놓던 아이였다. 그런데 요즘은 전화를 걸면 늘 괜찮아 한마디뿐이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다. 딸의 집을 찾을 때마다 느껴졌다. 집안 공기가 너무 무거웠다. 식탁 위엔 식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딸은 늘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그냥 버틸게. 조금만 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사위는 여전히 피해자의 얼굴로 살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불쌍한 남편처럼 포장하며 딸을 성질 급한 여자로 만들었다. 그 말들이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직장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결국 딸은 퇴사를 결심했다. 엄마, 내가 나가면 더 웃음거리 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밤이면 딸은 가끔 내게 전화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걸까? 그냥 조금만 참자. 언젠간 좋아질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 같았다. 참는 게 옳은 걸까? 도망치는 게 나쁜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채 나도 같이 지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낯선 평온함이 느껴지는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 목소리는 담담했다. 울지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다. 신고하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하라 그래. 그날 내가 맞은 것도 그가 먼저였던 것도 다 기록해뒀어. 언제? 그때 이후로 매일 일기처럼 써왔어. 그가 뭐라 하든 난 이제 내 삶을 되찾고 싶어.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서늘했다. 아이가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그 단단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났다. 며칠 후 딸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법적으로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 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용기 있는 뒷모습이 그렇게도 낯설었다.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법원 앞에서 딸을 기다렸다. 그녀는 말없이 내게 다가와 안겼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응. 이번엔 진짜로. 그 말 속엔 확신이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모든 걸 주고받았다. 딸은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본 예전의 그 미소였다.
그 웃음 하나로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엔 주름진 얼굴에 내가 있었다. 평생 약한 나로 살았고 그게 한이 되어 딸만큼은 강하게 키우려 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다. 그래도 이제야 알겠다. 강함은 주먹에 있지 않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처를 끊고 다시 자기 발로 서는 사람이다. 딸은 결국 그렇게 강해졌다. 내가 원하던 그 모습으로. 며칠 전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나 헬스 트레이너 자격증 땄어.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래, 결국 내가 운동으로 다시 일어서는구나. 그 아이는 그렇게 다시 삶을 시작했다. 밤이 되면 가끔 그때의 내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운동장 구석에서 뛰는 아이들을 바라보던 나, 그때는 몰랐다. 지지 않는다는 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지 말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구나. 이제서야 그걸 안다. 그리고 내 딸은 나보다 훨씬 빨리 그걸 알아버린 사람이다. 진짜 강함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떠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